예, 2교시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고요. 예, 맨 밑에 24년도 5월달 판례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연금법 부칙 위헌제청 사건인데, 거기 이제 빨간색 가로만 치면 첫 번째 줄입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개선 입법을 소급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국민연금법 부칙 조항 이렇게 나왔는데 헌법 불합치 위헌정 받았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만 딱 나오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를 텐데요. 자, 내용 밑에 먼저 보겠습니다. 맨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자, 실질적인 빨간색 가로 한번 치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 조항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민연금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온 사안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가 이제 법이 개정되는 날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을 직접 시행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 같은 경우에는 개정과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개정일과 시행일을 나눠서 이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법이 이제 개정이 되는데 개정일이 이렇게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개정일 이후에 시행일이 이렇게 있을 수가 있는 법이 있는데요. 자, 어떤 법은 이제 개정일과 시행일 좀 다르게 이제 정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런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자, 법이 이제 과거에 이제 이런 법이 이제 개정이 됐었습니다. 자, 이제 이혼을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혼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게 있었어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혼을 하는데, 이제 혼인을 했습니다. 처음에 혼인할 때 너무 좋았겠죠. 혼인을 해서 너무 좋았는데, 여성이 남성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6개월이 지났는데 너무 지겨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성이 남편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라졌어요. 그런데 뭐 이혼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때 남편 신분이 이제 공무원이었거든요. 20대 초반에 막 그냥 이제 공무원이었는데, 6개월 살다가 여성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남자는 여성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기다리다 언젠간 오겠지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30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남성은 뭐 중간에 이제 포기를 했겠죠, 어느 정도. 근데 물론 그 양자, 그 남자하고 여자 사이에서는 이혼을 하거나 이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그냥 여성은 나가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가 이제 공무원에서 다 퇴직하고 혼자 이제 뭐 연금도 받고 있고 재산도 좀 늘려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30년이 지난 다음에 여성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이혼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근데 과거에는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실질적 혼인 기간은 6개월이었는데 30년 뒤에 찾아와서 이혼해달라고 하면 그때 그 30년 뒤를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는 소위 말해서 재산 분할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남자의 재산, 이 남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 절반 떼줘야 됩니다. 무조건 50%.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받게 되는 연금도 있죠. 그럼 연금도 장래를 향해서 50%를 항상 떼줘야 된다는 거예요. 실질적인 혼인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이 무조건 50% 균분 이렇게 이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개정되느냐?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해서 법이 재산을 분할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이거 다 지워야 되겠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보면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혼을 하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실질적인 혼인 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재산을 분할을 했다가 이게 타당성이 없으니까 어떤 현실성이 없으니까 이제는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실질적 혼인 기간을 고려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법이 굉장히 특이한 게요. 개정일과 시행일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 법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혼하는 시행일 이후에 이 기간 안에 이제 이혼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A라고 한번 해볼게요. A. 네, B라고 할게요. 이쪽에 B 커플이 있는데 이 B 커플에 대해서는 당연히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해서 재산을 분할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당연히 여기에는 적용을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이 내용이 좋은 내용이 이 법은 좋은 거죠. 그래서 좋게 내용이 이게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이 개정일과 시행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여기 중간 단계 있죠. 시행일 전에 법이 개정이 됐는데 요 시행일 전에 이혼하는 커플, 요 기간 안에 이혼하는 커플이 있습니다. 요 기간 안에 이혼하는 커플. 자, A라고 할게요. 그래서 A 커플에 대해서 요 법이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좋은 내용이니까 당연히 여기도 적용을 해야 되겠죠. 실질적인 혼인기간을 고려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여기 개정일과 시행일 사이에서 이혼하는 커플에 대해서도 이 좋은 내용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설사 시행일 이후에 요 이혼한 커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요 법들, 요 좋은 내용들을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소급 적용해야 되는데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급 적용하지 않아서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 받은 사건입니다. 자, 거기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0페이지 맨 밑에 가시면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기간을 제외하고 분할연금을 산정하도록 개정된 국민연금법을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분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요때만 요 부분 요때만 적용하도록 한 법률 조항 요때만 이렇게 소위 적용을 하겠다.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 자, 이 국민연금법은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가시면 쭉 내려가시다가 문장 중간 아래쪽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부분이요. 분할연금 지급 사유 발생 시점인 신법조항 시행일 전후인지와 같은 우연한 사정을 기준으로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 아니 이때 이혼하는 커플이나 이때 이혼하는 커플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A 커플이나 B 커플이나 똑같은 겁니다. 어차피. 자, 그런데 이렇게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같이 이혼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이혼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다르게 처우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건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한다는 거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2번이요. 가축 전염병 예방법 단서 위헌 제청 사건 빨간색입니다. 가로 한번 치시면 가축 살처분 보상금 수급자의 귀속 주체 관련 사건인데 헌법 불합치 밑에 작은 글씨 볼게요. 자, 밑줄 부분 빨간색 가로 살처분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 계열화 사업자인 경우에 수권 보호를 위해서 보상금을 계약 사용 농가에 지급한다고 규정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자, 내용을 보면요.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중간에 축산회사가 있었습니다. 축산회사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엔 농민회가 있었습니다. 농민갑이라고 합니다. 자, 농민갑이 축산회사로부터 이제 가축을 좀 길러달라라고 하면서 실제 동물, 뭐 소, 돼지의 실질적인 주인은 이쪽 축산회사인데 축산회사에서 소, 돼지를 직접 못 기르니까 농민갑한테 뭐 소, 돼지를 이제 위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동물 좀 길러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위탁을 했어요. 그래서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농민이 이렇게 가축을 만약에 기르면 나중에 축산회사가 그걸 받아가지고 출하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버는 그런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제 농민은 이제 일정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축산회사로부터 이제 뭐 소, 돼지 이런 거 위탁을 받아가지고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동물을 기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염병이 돌았어요. 가축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농민이 기르고 있는 동물이 다 전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었을 때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비용 보상을 들어간 거예요. 자, 보상을 해줍니다. 보상을 해주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이 죽은 동물의 원칙적 소유자가 이제 축산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산회사한테 이렇게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쪽은 보상을 해주지 않고요. 농민한테만 보상해 준다라고 하는 거. 축산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하겠죠. 예, 그래서 재산권 침해에서 당연히 위헌인 판례입니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맨 끝에 볼게요. 밑줄 부분이요. 따라서부터 보면 따라서 자, 축산 계열화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러니까 원래 동물 소유자가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한테 보상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봤고요. 예. 자, 그래서 밑에 이제 결정이 한번 볼게요.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최초로 가축의 살처분 보상금 수권을 가축의 소유자인 축산 계열화 사업자가 아니라 가축을 사육한 계약 사육 농가에 인정한 가축 전염병 예방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자, 그래서 이 회사에 요 회사한테 돈 안 주면 보상금 지급하지 않으면 그래서 농민한테만 지급한다라고 한다면 축산회사의 재산권을 침해해서 위헌이다라고 판시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3번 판례 보겠습니다. 파란색 이제 선박안전법 조항인 거죠. 자, 그래서 선박안전법 조항 이렇게 다시 보시면은요. 예, 자, 거기 파란색입니다. 맨 위에 타이틀이요. 자, 선박 가망성 결함의 미신고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사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합헌입니다. 합헌. 자, 파란색이요. 누구든지 선박의 가망성의 결함을 발견한 때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신고하라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앞에서 이건 당연히 안 지워서 다행히 안 지워서 그래서 신고 나왔습니다. 행정청에 가서 신고해라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절차법이겠죠. 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선박안전법 합헌입니다. 자, 밑에 줄 2의 요지를 보시면 가망성이란 선박이 자체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능력으로서 일정한 기상이나 항해 조건에서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는 성능을 말한다. 그래서 선박의 안전성 정도 이걸 우리가 이제 가망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은 가망성은 밑에 단락이요. 구체적 사안에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 판에서 이런 문장 많이 봤었죠.
어떤 그 법률 조항에 대해서 그 용어를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해서 법관이 찾아보겠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서 백과사전을 뭐 쓴다거나 여러 가지 찾아봐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명확성 원칙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의 내용으로 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단락입니다. 밑줄 부분이요.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예, 그래서 합헌 결정 내린 사안이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이제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라고 하는 처벌 조항인데요. 자, 이 처벌 조항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예,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밑에 단락입니다. 행정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 과태료를 과할 것인지 행정 형벌을 과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의 재량권의 영역이다. 자, 밑에 줄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시했던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밑에 결정의 의의를 보시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이렇게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 조항 자체가. 그래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이제 넘어가시면 4번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사건 합헌 결정 나왔는데요. 자,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파란색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123조 중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에 관한 부분 합헌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었을 때 처벌하는 조항 뭐 당연히 합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 5번 판례, 6번 판례. 이제 5번하고 6번은 같은 판례인데, 소위 말해서 이제 종부세 사건이죠. 재산이 많으면 세금 많이 내라라고 하는 법률 조항인데 합헌이죠. 재산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굉장히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만 이렇게 이제 규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 기술적, 세부적,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5번이요. 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에 관한 사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첫 번째를 보면 20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세액 세부담 상한 등에 관한 종부세법 조항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구체적 기술적 세부적 전문적인 내용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합헌 결정 나온 사안입니다. 6번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은 그 신속한 구호조치 중 부작위 위헌 사건인데 이제 과거에 그 세월호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건 자체가 너무 오래된 거죠. 자, 그래서 요건 심판의 이익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부적법, 심판의 이익 자체가 없다라고 해서 부적법 각하했던 그런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내려가겠습니다. 8번 내려가시면 요건 별표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대체복무제 사건이죠. 기각 나왔습니다. 기각은 일단 합헌입니다. 자, 거기 첫 번째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이요.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체 복무원으로 하여금 합숙해서 복무하도록 한 같은 법 법률 조항. 그래서 첫 번째 거는 36개월 복무 기간 너무 긴 거 아니냐 합헌 결정 내렸고요. 두 번째는 합숙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건 어떤 거냐 이것도 합헌 결정 내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근무하는 장소가 교정시설 이른바 그 교도소로 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도 합헌이에요. 그래서 3번 가면 대체 복무 기간을 교정시설로 한정한 같은 법 시행령 조항 기각 모두 다 기각 결정 내렸다. 이른바 합헌 결정 내렸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그러면 이게 36개월로 정하는 부분. 이분들이 이제 주로 이제 특정한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대체복무제를 선택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냐, 종교 자유를 침해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된 사안인데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를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쟁점은요. 1번이요. 맨 끝에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목수피법 당연히 양심의 자유가 이제 자유권이잖아요. 그러면 과잉금지 가지고 심사하는 거죠. 과잉금지는 목적의 정당성, 선의 적합성, 침해의 실성, 법의 균형성 가지고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심사를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침해의 실성 보면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최근에 우리 그 다른 직렬에서 나왔던 기출 지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교정시설에서 36개월을 근무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어떤 징벌적인 처우는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죠. 징벌적인 처우는 뭐 당연히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기간조항에서 우리 두 번째 단락 보겠습니다. 기간조항이 설정한 복무기간이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비교해서 도저히 대체역을 선택하기 어렵게 만든다거나 보통 보면 뭐 1.5배에서 1.33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어렵게 만든다거나 대체역을 선택하겠다는 이유로 어떤 징벌을 가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 다음에 밑에 줄 합숙조항도 마찬가지죠. 맨 밑에 지나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맨 끝에 가시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자, 그러면 9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합헌인데요. 이제 각하 판결 나온 거죠. 한국방송공사 수신료 분리징수 사건. 자, 한국방송공사 이제 소위 말해서 수신료를 징수를 합니다. TV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수신료를 징수하게 돼 있는데 수신료를 누가 징수하냐면 한전에서 이제 징수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소위 말해서 방송공사 수신료하고 한전 비용, 전기 비용하고는 좀 분리해서 징수하자라고 한다는 거죠. 뭐 당연히 이제 합헌 결정 취지입니다. 예,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 번째 줄입니다. 파란색. 한국방송공사로부터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할 때 그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해서 이를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방송법 시행령 조항. 위탁받은 자가 한전입니다. 자, 밑에 줄.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판결을 한 거죠. 자, 밑에 내려가시면 제한되는 기본권 볼게요. 처음부터. 심판 대상 조항은 수신료 징수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수신료 징수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전 전기료하고 이게 그 수신료는 분리하라라고 하는 건데 일단 수신료 징수 방법을 제한하고 있다. 별표 한번 하시고요. 파란색. 청구인이 방송사 운영에 필요한 재무 관련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방송 운영의 자유를 제한한다. 제한하지만 침해가 아닙니다. 제한까지는 인정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별표 한번 해놓으시고요. 제한은 맞지만 침해가 아니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 맨 끝에 내려가시면 자, 이제 결정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분리징수 사건입니다. 수신료의 분리징수를 규정한 심판 대상 조항이 법률일보 원칙, 적법절차 원칙, 신뢰보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입법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아서 청구인의 방송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월달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이요. 의료급여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의 장애 수사 결과를 확인한 경우에 자,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의료급여 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 헌법 불합치입니다. 저쪽 지방에 있는 경산의료원 사건입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현행 의료법에서는요, 의사의 신분을 가진 자만 이른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장 병원, 소위 말해서 의사 아닌 자의 병원, 사무장 병원의 개설을 엄하게 금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 것이 수사 그 결과로 확인이 되면 이른바 공단 측에서 의료보험 공단 측에서 이쪽에 그 병원한테 금액을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 조항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급을 보류하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 재산권 침해에서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 나온 사건입니다. 병원이 일단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자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 환자가 뭐 진료비가 10,000원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10,000원을 전부 이렇게 그 소위 말해서 이제 환자가 다 부담하는 건 아니고요. 의료보험 공단 측에서 뭐 한 50%, 그러니까 5,000원 정도를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직접 한 5,000원 정도를 납부를 하고 해서 10,000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근데 병원이면 일단은 만약에 환자가 직접적으로 내는 비용은 한 5,000원, 그 다음에 공단으로부터 나중에 이제 5,000원 정도를 받게 돼 있는 건데, 지금 보면 수사 결과, 수사기관이 이거는 지금 의사가 개설한 병원 아니고 사무장이 개설한 병원이야 라고 하는 확인만 있으면 공단 측에서 이른바 절반의 비용을 병원한테 지금 지급해야 되는데 그 지급을 막고 있는 법률 조항인 겁니다. 병원이 돈을 받아야, 공단 측으로서 돈을 받아야 이제 병원 운영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소위 말해서 비용 지급 안 하겠다라고 나오면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을 운영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병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20페이지죠. 맨 위에 줄 보시면 두 번째 줄,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의료급여기관 개설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 위헌 결정 나온 거고요. 자, 밑에 2번 판례 보겠습니다. 파란색 합헌이죠.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간음 또는 추행을 하는 19세 이상의 자를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이에 따라 처벌하도록 한 헌법 조항, 합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성년자, 뭐 의제 강간, 간음, 뭐 이런 죄죠. 자, 그래서 이제 형법조항, 처벌조항 당연히 합헌. 그다음에 밑에 3번 판례 내려가겠습니다. 3번 판례는 위헌하고 합헌하고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줄은 이제 합헌입니다. 파란색. 공선법 조항의 허위 사실 공표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 허위의 사실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 자, 그래서 허위 사실 공표하게 하면 처벌한다라고 하는 조항인데 이 부분은 합헌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는 게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당연히 합헌이고요. 끊고 빨간색. 공선법 조항 후보자 비방죄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위헌인데요.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위헌 결정 나온 사건입니다. 선거가 과열되고 하면 허위 사실이 아닌 예를 들어서 비방 정도는 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하다 보면 이제 뭐 선거에 대해서 말하다 보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할 수 있는 정도는 있다. 자, 그래서 비방했었을 때 뭐 처벌하겠다. 이건 너무 이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서 너무 심한 거다. 자, 그래서 정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인데요. 밑에 양가로 1번에 파란색으로 이제 가로치면 허위 사실 공표 금지 조항 합헌이고요. 비방 금지 조항 이 부분은 위헌입니다. 나누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4번 판례 가겠습니다. 파란색이요. 문장 자체가 너무 긴데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파란색 복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한 줄 내려가서 중간입니다. 중간 오른쪽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이 된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입니다. 하번이에요. 회사가 거대 기업이 있죠. 그러면 그 회사 안에 그 노조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복수 노조가 존재를 합니다.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하는데 그러면 사장님은 그 회사 사장님은 노조하고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협상을 해가지고 뭐 근로자 임금을 몇 % 올려주겠다 뭐 이런 것들이 협상을 해야 되는데 노조가 복수 노조인 경우에 당연히 그 회사 전체 구성원의 절반 이상 과반수 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대표 노조가 돼서 이 노조가 회사 사장님하고 협상한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인 거예요. 타당한 거잖아요. 전체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가입된 노조가 있다. 그러면 그 노조가 대표가 돼서 노동자의 대표가 돼서 사장님하고 임금 협상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조의 협상에 관한 절차 사항을 담고 있는 법률 조항인 거죠. 예, 그래서 합헌입니다. 예, 그 다음에 5번 판례, 예, 5번 판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판례 보시면 자, 빨간색입니다. 예, 5번은 좀 쓸 게 또 있겠네요. 자, 빨간색이요. 자, 5번입니다. 직계혈족 배우, 5번이 아니고 6번을 써야 되는군요. 예, 5번은 이제 가볍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 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한 형법조항.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 뭐 배우자의 뭐 범죄,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라라고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법률조항인 거죠. 그래서 328조 제1항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자, 요거 328조 제1항이 위헌이고요. 헌법 불합치고요. 2항은 아닙니다. 328조 제1항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1항인지 2항인지를 보셔야 돼요. 1항만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온 겁니다. 2항 아닙니다. 자, 그래서 동거 친족에 대해서 어떤 그 권리행사 방해죄 형을 면제한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 예, 1항 328조 제1항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 헌법 불합치 결정. 밑에 쭉 내려가시면 자, 맨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하면 그 판례 맨 밑에 줄입니다. 자, 심판 대상 조항은 형사 피해자가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바. 그렇죠. 지금 보면 그 형을 면제한다. 면제하도록 이런 표현 나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형벌권을 행사해서 줄 것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바. 이는 입법 재량을 명백히 일탈하여 현저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으로서 형사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질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예,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온 사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판례가 좀 나와 있는데요. 6번 먼저 보겠습니다. 6번 빨간색 위헌인데 상속 개시 후 인지에 의해서 공동상속인이 된 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상속분의 상당한 가액의 지급에 관한 청구권, 이른바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상속 회복 청구권에 관한 10년의 제척 기간을 적용하도록 한 민법 조항. 자, 재판 청구권 침해하고요. 재산권 침해합니다. 그래서 위헌 나왔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상속 회복 청구권하고 이제 지금 봐야 되는 거,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상속 회복 청구권이 아니고요. 지금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일단 상속 회복 청구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상속 회복 청구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유일한 자식이 있는데 을이었습니다. 직계 비속 자녀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재산이 뭐 X 부동산이 됐건 뭐 아무튼 가액이 굉장히 많은데 뭐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마찬가지로 또 우리 100억이니까 100억이라고 할게요. 자, 아버지가 이제 100억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제 갑이 이런 상황에서 사망했다. 그러면 100억의 모든 재산은 사실 을한테 그냥 상속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상속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었죠. 이 사람을 이제 진정상속인이라고 합니다. 자, 진정상속인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연유인지 진정상속인을 배제하고 가짜 상속인, 이른바 참칭 상속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짜 상속인, 참칭 상속인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가져갔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원래는 모든 재산은 진짜 상속인인 진정상속인한테 다 상속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이 사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뭐 이제 병이 그 갑을 기망했다거나 뭐 어떤 방식을 통해서 가짜 상속인이 다 상속을 받은 경우를 한번 전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 가짜 상속인, 참칭 상속인이 만약에 지금 100억을 다 가져왔다. 자, 이런 경우에
진짜 상속인이 야 내가 진짜 상속자야 라고 하면서 진짜 상속인이 가짜 상속인 이른바 참칭 상속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소를 제기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상속회복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회복 청구권. 자 그러면 상속은 기본적으로 언제 발생하냐면요. 상속은 부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과 동시에 이제 진정 상속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의 재산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경우에 이른바 상속회복 청구권은 이른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안에 상속회복 청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되는 사안은 이게 아니에요. 이 법률 조항이 아니고요. 자, 지금부터 보는 거는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거기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 이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라고 하는 회장님이 있습니다. 회장님. 이분 뭐 회장님이니까 이분도 그냥 1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뭐 인심 많이 쓰는데 어차피 내 것도 아니니까 뭐 많이 쓰겠습니다. 자, A도 이제 100억을 재산 남겼습니다. 회장님인데 좀 더 써야 될 건가? A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B, C, D, E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B, C, D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남기고 사망을 했어요. 사망을 남겼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 재산, 자녀가 4명밖에 없다라고 하면 다 이 아버지 재산이니까 4분의 1씩 상속을 받았겠죠. 4분의 1씩 다 상속을 받았습니다. 4분의 1씩 상속을 다 받고 끝냈어요. 받고 끝냈는데 이 A 회장님의 자녀가 갑자기 미국에서 F라고 할게요. F라고 하는 자녀가 갑자기 미국에서 뚝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회장님이었어. 너희들 아빠 그리고 너희하고 나는 너희들하고 여기 B, C, D, E라고 하는 형제들하고 F는 배다른 자녀이긴 하지만 같은 아버지를 둔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F가 갑자기 뚝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에 돌아가신 분이 우리 아버지야라고 한다면 유전자를 나중에 검사를 하죠. 이쪽 자녀들하고 F하고. 그래서 유전자를 따져봤더니 진짜 그 자기 아버지의 자녀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받습니다. 이 여성인데 인지를 받아가지고요. 이 회장님의 자녀로 이제 인정이 돼요. 그래서 인지를 받았습니다. 인지 받아가지고 자녀가 됐어요. 그런 경우에 이 F가 어떻게 하느냐. 이미 아버지의 재산은 아버지의 사망과 더불어서 B, C, D, E라고 하는 다른 형제한테 다 상속이 됐지만 F가 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자 다시 너희들이 받은 것들 가운데 지금 보면 4명이니까 25%씩 받아갔나요? 그래서 각 25%씩 받아갔는데 원래 자녀가 5명이면 20%씩밖에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F가 B, C, D, E에 대해서 이 사람한테 대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 사람에 대해서도 소위 말해서 5% 청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희들이 이미 받아간 것들에 대해서 일부를 나한테 달라라고 하면서 이제 반환 청구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미 받아간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반환 청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거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라고 합니다.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을 이렇게 행사를 합니다.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 그러면 원래는 이제 25%, 4분의 1씩 받아갔으니까 25%인데 자녀를 5명으로 놓고 보면은 원래는 2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5%씩 더 청구하면 되겠죠. 예, 너희 받아간 것들 가운데서 이제 소위 말해서 5%씩 더 내놔라고 이렇게 청구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을 이렇게 자녀들한테 B, C, D한테 F가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 행사 기간 언제로 할 거냐? 이쪽에 보면 상속회복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행사 기간이 있는데 이게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진짜 상속인이 앞에서 본 거 우리 가짜 상속인한테 청구할 때 이렇게 10년의 범위 내에서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상속이 일어난 날. 그래서 여기 보면 상속권 침해가 있으면 안 날로부터 이렇게 10년 내에 청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법률 조항을 여기에 상속회복 청구권,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 요 행사에다가 준용하게 되면 요거는 위헌이다라고 하는 판결이에요. 왜냐하면 너무 짧아서. F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미국에서 지금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 자녀가 갑자기.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자기 또 다른 형제들이 한국에 있는 게 아니고 만약에 미국에 있었다면 지금 F 같은 경우는 만약에 미국에서 아버지의 사망을 모르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갔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이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 여기 이제 상속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내로만 지금 상속 회복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데 1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여기 바로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까지 가져다 쓰게 되면 요거는 기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사망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다 적용하게 되면 요 기간은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른바 재산권 침해하고 그 다음에 기간 자체가 너무 짧기 때문에 재산 청구를 그 재판을 통해서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재판 청구권도 침해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재산권도 침해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자, 이른바 재판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기간 자체가 너무 짧게 인정이 돼서. 그래서 재판 청구권도 침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 결과 재산권도 침해한다는 겁니다. 재산권도 침해해서 위헌.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그 상속분 반환 그 상속회복청구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그러니까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로 이렇게 한정하고 있는데, 요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침해행위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정한 부분, 자, 여기다 준용하게 되면 너무 짧다. 자, 그래서 재판 청구권 침해하고 재산권 침해해서 위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6번 판례죠. 6번 판례 이제 보면 그 작은 글씨 세 줄 내려가서 오른쪽 끝에 가시면 청구인의 재산권과 재판 청구권을 제한한다. 제한하고 침해합니다. 옆에 보면 결국요. 빨간색 가로 한번 하시면 상속 개시 후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해서 공동 상속이 된 자의 상속분 가액 지급 청구권의 경우에도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적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은 두 줄 내려가셔서 청구인의 재산권, 재판 청구권을 침해한다라고 해서 위헌입니다. 예, 너무 짧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 예,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여기 그 상속회복 청구는 침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로 한정하고 있는데, 요걸 여기다가 적용하면 너무 짧아서 위헌, 재산권 침해, 재판청구권 침해. 예,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7월달 판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달 판례 가시면 빨간색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자, 지금 보면 벌금의 상한액이 없어요. 예, 벌금의 상한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밑에 줄 보겠습니다. 작은 글씨요. 빨간색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 보고서 작성죄에 대해서 배수 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그 위반 행위를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조항, 예,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상한액이 없으면 예, 위헌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 여기도 이제 위반된다라고 봤는데요. 자, 그 세 줄 내려가시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벌금 상한액이 없는 것들, 예, 요거가 없는 것들 위헌. 예, 그래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 원칙에 반해서 위헌. 이렇게 하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2번 판례 보겠습니다. 빨간색 PC방 종업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우리 앞에서 유사한 거나 봤었는데요. 검찰이 이제 PC방 종업원을 대상으로 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기본적으로 유죄 취지입니다. 이 PC방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소당할 사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당했다는 겁니다. 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기소유예 처분을 없애달라고 하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었던 거고요. 헌법재판소가 이 PC방 종업원의 사정을 들어줘서 이른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그런 사건입니다. 첫 번째 줄이요. PC방 종업원에 불과한 청구인에 대해서 한 줄 내려가서 중간 굿게임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인정된다고 본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사람 종업원에 불과한 건데 이 사람을 범죄자로 봐서 이렇게 기소한 처분 자체가 잘못된 거다. 자, 청구인의 평등권 및 행복주권을 침해한다.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것을 같게 본 거니까 이런 경우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라고 본 것이고요. 또 동시에 기소유예 처분 유죄니까 이 사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의 행복주권을 침해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3번 판례 보겠습니다. 3번 판례 보시면 자, 파란색이요. 통지로부터 일주가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 일단 합헌 결정 나왔습니다. 합헌 결정이요. 자, 그래서 이제 전자문서 이제 기관에서 통지를 하죠. 자, 그러면 한 주 지나면 송달된 것을 보겠다라고 하는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조항. 합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4번 판례 가시면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합헌 결정 나온 사안입니다. 예. 형법조항인 거죠. 형법조항에 대해서 이제 어지간하면 다 합헌조항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5번이요. 빨간색. 법관이면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예, 위헌인데요. 밑에 보면 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을 법관이면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조항. 지금 이제 그 당원 경력을 좀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걸 가지고 법관에 임용될 수 없다라고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조항인데요. 공무담 이건 침해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헌법 위반. 그 다음에 6번이요. 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해서 자,
허가, 신고, 자, 그다음 이런 말 나와 있고요. 별표 8. 그러면 굉장히 구체적, 기술적, 세부적, 전문적인 내용이겠죠. 절차법입니다. 합헌, 기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업 행위를 하려면 허가받거나 신고하라라고 하는 것들 표로 이렇게 작성을 해놓은 거죠. 합헌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4년도 이제 8월달 판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달 튜닝 자동차 운행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인데요. 자,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서 본 겁니다. 거기 밑줄 부분 보면요. 자, 청구인이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된 자동차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도 자동차를 운행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청구인에게 위 자동차 관리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한 것. 자,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다. 원래 기소유예 처분 대상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른바 기소유예 처분했다는 거죠. 자, 평등권 침해하고 행복주권 침해한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한 그런 사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2번입니다. 파란색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해서 일명 1회 입장에 12,000원의 개별 서비스를 부과하는 개별 서비스법 조항 합헌입니다. 개별 서비스라고 하는 건 특정 물품 또는 특정 장소에 부과하는 세를 우리가 개별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형평성을 좀 고려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것들이죠. 합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3번이요. 학원 설립 운영자로 하여금 교습비 등을 반환받도록 한 법률 조항 합헌입니다. 이제 학습자가 그 뭐 학원을 다니거나 했을 때 뭐 일정한 이유가 있을 때 뭐 더 못 다니겠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반환받게 돼 있잖아요. 그 반환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입니다. 뭐 당연한 거죠. 소비자의 권익 구제에서 당연히 필요한 법률 조항이고요. 합헌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판례. 4번은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죠. 예, 환경권 관련해서 많이 나오는 판례입니다. 자, 일단 4번의 빨간색 볼까요? 빨간색 가로치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8조 1항이 위헌이고요. 뒤에 우리가 보면 3조 1항이 나오는데 3조는 합헌입니다. 그래서 8조 1항이 위헌이고요. 3조 1항은 합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항 위헌인데요. 감축 목표에 관해서 2031년도부터 49년도까지 감축 목표에 관해서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 빠져 있다는 거죠. 법률에 들어가 있어야 될 내용 자체가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옆에 환경권 관련이기 때문에 과잉금지가 아니고요. 1번 하셔서 과소보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또 법률에 근거가 없다라고 해가지고요. 마찬가지로 법률 위반 원칙에도 위반된다. 그 결과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과소보금지 원칙에 반하고요. 또 법률 위반 원칙에도 반하고 결론적으로 이 법률은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봤습니다. 위헌이에요. 자, 밑에 가면 한 번 더 볼게요. 거기 동그라미 1번 과소보금지 원칙 위반 여부에서 밑에요. 빨간색 가로치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은 2031년도부터 49년도까지 감축 목표에 관해서 정량적 수준을 어떤 형태로도 제시하지 않았다. 과소보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시면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경로를 계획하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2031년도 이후에 기간에 대해서 대강의 내용은 법률에 직접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법률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밑에 탄소 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31년도부터 49년도까지 감축 목표에 관해서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은 의회 위법 원칙을 포함하고 있는 법률 위법 원칙에 위반된다. 그래서 위헌 결정 나온 거고요. 맨 아래쪽에 그 판례 맨 밑에 가겠습니다. 파란색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자, 이거는 합헌입니다. 두 줄 내려가서 맨 끝에 줄입니다.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판례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파란색이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관련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입니다. 생긴 거는 안내로 끝났는데 이거 법률입니다. 요거 자체 합헌 결정 내린 사안인데요. 자, 이렇게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국가에서 이렇게 뭐 생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했는데 그 코로나 걸린 사람들 가운데서 소위 말해서 공무원을 가족으로 둔 사람, 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비를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이 부분 합헌 결정 내린 사건이에요. 자, 쟁점의 정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격리 조치를 이행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에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지원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 그래서 자, 맨 끝에 평등권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한 단락 내려가시면 연좌제 금지 원칙 유배 주장은 판단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맨 밑에입니다.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 주장은 이 사건 지침의 요건을 충족해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인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면서 행정기관 근로자 가구의 격리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다. 자, 그래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다른 것들은 판단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그 코로나 걸렸을 때 그 뭐 행정가 소위 말해서 공무원 가족이 만약에 코로나에 걸린 경우에 이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는 이른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았는데요.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헌 결정 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나머지 뭐 연좌제 금지 원칙이라든가 다른 거, 뭐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 침해라든가 이런 것들은 판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25년도 이제 1월달 판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정신병원의 경우에 한의과 진료 과목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 조항. 예. 일단 헌법 불합치 위헌 결정 받은 거죠. 지금 해당 법률 조항은 내용이 이거죠. 정신병원에 한의과를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법률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정신병원에 한의과가 필요할 텐데 한의과를 설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거죠. 그 법률 조항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은 글씨 위에서 세 줄 내려가시면 자,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을 인정한 판례고요. 자, 그다음에 밑에 테러단체 가입 선동조항 및 처벌조항 합헌이죠. 예. 그래서 밑에 줄 보면 테러단체 가입을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조항 중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 합헌입니다. 자, 그리고 맨 끝에 가시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칙에 위반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판결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 내려가시면 파란색 합헌인데요. 물환경보존법상 폐수 배출 시설과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 자, 지금 보면 물환경보존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지금 폐수 배출 시설과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법률 조항을 보면요, 제1조에 아래서 이 법에서 말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제 그 용어를 많이 정의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물환경보존법에는 폐수 배출 시설과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의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고 하더라도 합헌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예, 없어도 합헌인데요. 자, 밑에 볼게요.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심판 대상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수 배출 시설의 정확한 의미 및 폐수 배출 시설과 폐수 무방류 배출 시설과의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 판례를 통해서 이거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 줄 심판 대상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해서 해석할 염려도 없다. 워낙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확대 해석도 안 된다. 자, 죄형법정지 명확성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봤습니다. 합헌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4번 보시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필요적으로 반드시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합헌이죠.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위법행위를 먼저 선행적으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이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택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익을 위해서 제한이 필요하죠. 반드시 택시운전 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한다. 합헌 결정 내린 사건입니다. 자, 밑에 보면 그래도 다시 기회 또 준다는 겁니다. 자, 심판 대상 조항에 따라서 택시운전 자격이 취소되더라도 여객자동차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면 다시 요건을 갖추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다시 택시운전 자격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 음주운전 한 행위자에 대해서 택시 면허를 취소하는 부분, 자, 이 부분 합헌인 거죠. 공공의 안정을 확보한다는 측면은 매우 중요하다. 자, 맨 끝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합헌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자, 5번도 볼게요. 5번도 유사한 건데요. 파란색이요. 개인 택시 운송 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첫 번째 운전면허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런 경우에 택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합니다. 두 번 운전면허를 취소되면 사업 면허를 취소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사업도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사업법. 그래서 운송 사업 면허를 취소하거나 또는 사업 정지할 수 있다. 어차피 그 택시 운전 일반적인 그 면허가 없으면 개인 택시 사업 면허도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사업 정지를 하겠다라고 하는 법률 조항 합헌으로 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이제 제한과 침해를 이제 구별을 해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줄 가시면 해당 운송사업자는 개인 택시 운송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예, 제한까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침해가 아닙니다. 제한까지만 인정하고 침해가 아니어서 합헌. 자, 그러면 6번 판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인데요. 첫 번째 줄입니다. 일정한 법무법인으로 하여금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변호사법.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한 자격을 갖고 있으면 하라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은 변리사 자격을 갖고 있는 변호사가 당연히 뭐 이렇게 그 변호사 업무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죠. 자격 있으면 하라라고 하는 거니까 합헌인데요. 자, 심판 대상 조항은 법무법인의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를 통해서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변리사 업무 수행을 허용하고 있다. 맨 끝에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격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일 할 수 있다. 자격 없으면 못한다. 다른 건 다르게 처우하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파란색. 농협동조합법 조항이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 분리 선고하도록 규정한 농협법 조항. 예, 양형에 관한 조항이죠. 지금 분리 선고한다라고 하는 양형에 관한 법률입니다. 절차법 조항이죠. 절차법은 기본적으로 입법제, 입법제랑 많습니다. 어지간하면 합헌 나옵니다. 양형에 관한 부분은 절차법입니다. 예, 합헌이에요. 8번입니다. 파란색 합헌인데요. 보조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 첫 번째 지금 문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행위자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예, 법률에 따라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1회 이상 받은 사람의 경우에 중앙관세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금 수령권자를 소관 보조사업의 수령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 예, 공익적 필요가 있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배제하는 부분 합헌이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 내린 사안입니다. 예, 2월달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달 판례요. 자, 2월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으로부터 감사를 당한 건데요. 자, 그래서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보면 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관리 실태 직무 감찰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쟁의 사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감사원이 헌법상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감사한 사건입니다.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사건인데요. 한 줄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등 인력 실태에 관한 직무 감찰은 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청구인, 여기 청구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의 감사 잘못했다라고 감사가 잘한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다라고 인정한 그런 사건입니다. 예, 밑에 내려가시면 거기 직무감찰권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두 번째 달라 볼게요. 두 번째 동그라미 가시면 별표 한번 해놓으시고요.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는 물론 이들 헌법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설치된 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의 직무감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 아예 처음부터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제97조가 정한 피청구인, 여기 피청구인이 감사원인데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인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청구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합니다. 청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밑에 또 속을 가면 피청구인, 감사원인데요. 이 감사원에게 청구인, 이른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없다. 예,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결정의 의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가로 한번 치면 헌법 및 감사원법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감찰권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바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것이다.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해서 침해 결정을 인정한 사안입니다. 예, 잠깐 쉬었다가 이번 판례부터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